드론의 등장으로 육해공 할 것 없이 전투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신 사례들과 우리 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Since it's a shooter mission with Puma and Switchblade, we'd have Puma as an overwatch looking for pop-up targets.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소형 드론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소모성 드론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제는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전에서 드론의 활약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창의적인 최근의 작전들 꼽으라면 아마 지난 6월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 모사드가 행했던 삐삐 작전을 좀 연상케 한다고요. 네, 그 모사드가 레바논 헤즈볼라를 향해서 구사한 작전이 바로 삐삐 작전이거든요. 네. 원거리에서 작동을 해서 차고 있는 삐삐를 폭파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그 작전이 모사드의 삐삐 작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부터 4,300km 무려 그러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가까운 러시아의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주에 있는 공군기지를 타격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먼 거리에 드론을 어떻게 보내냐. 날려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트럭을 드론에 숨겨가지고 목표물 가까이까지 이동을 시켜서 이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를 타격을 했는데 그 작전의 이름이 스파이더 웹, 우리말로 거미집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1년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걸 통해서 A50, Tu-95, 22M이라든지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를 무려 41대나 타격을 줬는데 이게 파괴를 했는데 이게 달러로 하면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조 7천억 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소형 드론을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줬다. 우크라이나 발표대로라면 그러니까 드론의 위력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훨씬 저렴한 드론에 고가의 폭격기들이 터져나가는 장면, 스파이더 웹 작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날지도 상상이 안 가는데 정말 얼마 투입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을 폭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드론 활용 사례들 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전쟁과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이 드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무인입니다.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발소리도 들리지 않고 또 아무런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어느새 위협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바로 나타나는 것인데 심지어는 이 전방위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그만큼 이제 실용적이면서도 위협적이라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중에서 적진에 고립이 됐다. 그럼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드론이 화물 드론입니다. 자전거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를 타고 소리 나지 않게 또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드론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전투 드론의 경우에는 앞서 우리 문병 센터장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전투니까 가서 폭발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지뢰까지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게 자칫 민간인에까지도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드론의 활용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직접적인 타격 외에도 그러니까 드론 한 대도 결국은 비행체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 대를 투입하다 보면은 적의 방공망 자체를 교란하는 효과도 있다고요. 예, 방공망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할 때도 방공망을 먼저 무력화시키고 나서 정말 마음 놓고 가서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통해서 방공망을 무력화시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드론 공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 드론이 자기 가는 방향이라 복잡하게 날아가면서 결국 그걸 통해서 방공망을 혼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사용하는 그 샤헤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대를 날려보내는데 그게 모두가 다 타격하는 드론이 아니고 일부 드론은 미끼 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방공망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방공망을 교란시킨 후에 무력화시킨 후에 이제 정작 피해를 주는 것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해서 큰 피해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샤헤드 드론이라고 하는 건 이란제거든요.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게란2라고 하는 이 드론인데 사거리도 늘리고요. 그다음에 탄두 중량을 늘려서 파괴력을 한층 높이는. 그래서 방공망도 무력하고 그다음에 파괴 드론으로도 활용하는 이렇게 활용의 용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새롭게 등장한 타격 수단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요격 자체를 하기도 좀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뭐 여기다 지대공 미사일을 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뭐 샷건으로 한달지 또는 뭐 이 그물망을 발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6년도에 개발한 구형 비행기라고 그래요. 이게 프로펠러기인데 야크 50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러시아의 드론을 공격하는데 이게 굉장히 1차 세계대전 때 벌써 뭐 100년이 훨씬 넘은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그래요. 한 명은 조정을 하고 다른 한 명이 조정실 이걸 뚜껑을 열고 타격을 하는데 공중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드론 비용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미사일을 쏘는 건 맞지 않고 기관총을 가지고 가까이 날아가서 이제 요격을 하는데 이게 야크 52는 레이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야간엔 사용할 수가 없고 낮에만 비행을 하면서 이제 사격을 하는데 문제는 겨울입니다. 굉장히 춥잖아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노출을 하면서 그걸 사격을 하는데 이게 드론의 속도보다 이 전투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드론을 잡는 여러 방법 중에 이제 어차피 이게 전파로 조종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제밍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모도 소용이 없는 드론이 또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광 케이블로 조종하는 그 유선 드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선 드론이니까 제모 통신 교란을 통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냐면 초저공 비행을 하니까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에게는 정말 악몽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북한 생포된 병사가 귀신 드론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악몽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 이게 광 케이블을 이용을 하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 수집에도 굉장히 용이하다. 이게 타격도 있지만 드론이라고 하는 건 타격, 수송, 정보 수집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광 케이블을 이용한 이 드론은 정보 수집에도 용이하고 이게 사실 제밍을 가지고 막을 수 없는 그런 드론이라고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전투 현장에서 병사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들, 강인한 체력 그리고 전투력일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드론을 조종하는 병사들에게는 다른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 드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쟁의 패러다임, 전투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씀인데 마치 게임과 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도 워게임 같은 걸 하긴 하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의 게임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 마니아가 드론병이 되는 겁니다. 조종을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각계 전투를 잘한다. 또는 뭐 사격 능력이 좋다. 이게 아니라 조정 능력을 잘하면 드론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병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남녀가 따로 구분할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성도 드론 전투병력으로서 활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드론병들의 특징을 보니까 항상 이렇게 조정, 우리가 집에서도 이렇게 게임을 하는 또 자녀분들을 보면 10대 청소년들을 보면 거북목이에요. 거북목 현상. 그다음에 흰 피부. 왜 흰 피부일 겁니까? 대부분 실내에 있으니까. 야외로 안 나갑니다. 그다음에 마른 몸, 좀 왜소한 체격. 왜? 보통 군인들은 도수체조라든지 체력 단련을 많이 하거든요. 팔굽혀펴기든. 근데 굳이 드론병 등은 조정병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뭐 이두근, 삼두근, 전완근 이런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전투 현장에서도 적을 사살할 때도 이제 군인들이 여러모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텐데, 드론병들의 경우에는 이걸 직접 맞닥뜨릴 일이 없고 영상으로 이제 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게 전장의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희생 없이, 자신은 희생이 없이 상대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부상이나 이 전통적인 전투 방식에선 한쪽에서 부상당하고 죽으면 이쪽에서도 또 부상당하고 죽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를 살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직접 자기들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 없이 무인 전쟁에서는 전쟁의 일종의 심리적 저항감을 낮춰서 전쟁을 더 자주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의 등장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중에 하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부채감을 줄여서 전쟁의 개시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모두가 합의해서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무인 비행체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조종하고 그리고 인명을 살상하는 최종 결정은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인데, 최근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이 영역마저도 AI가 대체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SF 영화에서나 보던 터미네이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영화 터미네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029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인간형 로봇이 자아를 갖고 사람들을 사냥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섬뜩한 미래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이 스스로 전투를 판단하는 거죠. 적을 판단해서 인간 사냥하듯이 이제 살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픈 AI는요, 미국의 오픈 AI는 군사 목적일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항을 삭제했다고 그래요. 군사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은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핵 확산이 일어났거든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소련, 중국, 그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까지. 그러면서 이제 핵 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NPT로 드러났는데 AI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 부분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명 살상 영역에 대해서 로봇의 자율권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I 사령관. AI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걸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범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AI 군비 경쟁을 낮추는, 조절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현대전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드론. 우리 군은 어느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작년에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많이 사왔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반대급부 차원에서 폴란드가 만든 드론 240대를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이게 워메이트라고 하는 자폭 드론이거든요. 이 자폭 드론을 우리가 이제
구매를 했는데 우리 군이 5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 워메토와 유사한 그런 중형급 자폭 드론의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폴란드산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건 뭐냐면은 저궤도 통신 위성 데이터 링크를 연계해서 통신 반경의 제한이 없이 비행 가능한 그런 드론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탄두 중량을 높이고 그다음에 탄두 관통용 다연장 발사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이 역량을 한층 높이는데 이게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고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드론 하면 이 자폭 드론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자폭 드론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양한 드론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이 정찰, 감시, 타격, 폭발물 제거 그야말로 군 작전에 안 쓰이는 분야가 이제 없는 정도인데 이러다 보면 군이 이와 관련한 이제 체계적인 운용 능력을 정리해놓은 교범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만들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이제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론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그 역량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드론 작전 교범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드론 작전의 일종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동 드론 작전 교범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드론의 보편화, 드론의 사용 이 확대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군은 드론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드론 생산을 늘리고 드론을 들여오기도 하고 정말 정찰 그다음에 뭐 자폭 여러 가지 형태의 드론을 운영을 하는데 사실 드론 작전의 매뉴얼이 아직은 구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 작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상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매뉴얼, 교범을 만들면 교범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실제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교범 내용이 좀 궁금한데 당연히 뭐 드론 조종법 같은 건 들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부대와의 협력 방안이라든가 또 유지 보수 방안 뭐 여러 가지가 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지금 군에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교범의 목차를 보면 이 상황별 드론의 운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별 드론의 운영, 말씀하신 대로 협조 대책이나 지휘 통제 체계, 그다음에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이 모두 고격 통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작전 절차를 표준화하겠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미 해병도 최근에 90쪽 분량의 드론을 발간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위장법이라든지 구체적인 드론의 운영 방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간이 된다면 우리의 드론 훈련부터 해서 작전 능력까지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앞서서 드론의 운용 자체가 상당히 게임과 유사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 보니 이 역량 자체는 사실 어린 세대, 이 젊은 세대에게 훨씬 뛰어난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멀리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해서 드론 관련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리투아니아 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바로 발트 삼국입니다. 어디로부터 위협이겠습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 거죠. 그러니까 전력은 열세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러시아를 공격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신기술 대응이다. 그럼 어릴 때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을 조종하고 제작하는 이런 교육을 이제 실시하는 거죠. 우리의 마치 병역의 의무를 통해서 우리가 전투력을 강화하듯이 미래 엔지니어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2028년까지 22,000명. 그러니까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 같은 국가들과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말 그대로 드론 장벽 이것을 라트비아 또 에스토니아 또 라투아니아 등의 이 발트 삼국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